서울에 이제 저가를 접근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노원구에서는 또 강원도 역세권 괜찮고,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하락이 오면 어떡하냐고. 하락과 별개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투자가 그런 거죠. 몽이님께서 저가를 매수는 어느 지역이 좋을지요? 오산, 기흥, 평점, 이천, 여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느 지역을 갈지는 실거주든 아니면은 뭐 투자의 전략들로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60 미만짜리들이 거의 없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서울에 이제 저가를 접근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은 동부권 먼저, 그 다음에 서남권 먼저. 거기가 제일 저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물론 서부권, 동부권이라고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동부권 같은 경우는 노원부터 연결해가지고 지금 도봉구까지도 지금 가격들이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봉구와 병행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GTX 노선으로 쭉 내려오죠. 7호선도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이제 노원구에서는 또 강원도 역세권 괜찮고, 그 바로 옆에 장인뉴타운도 신축도로 많이 밀집되고, 그리고 장인뉴타운과 노원구 또 연결되는 게 동북선이라고 있어요. 동북선이 지금 이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왕십리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라인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청량리가 있죠. 청량리는 GTX 이제 BC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그 BC 노선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데 주변에 전농답식 뉴타운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가격들이 많이, 호가가 최근에 이제 스카이 L 뭐죠? 호가가 25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거래가 이제 12억인데 이건 조금 부풀려져 있긴 하죠. 그만큼 땅의 가치가 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이제 성수까지 쭉 내려오고 이제 강남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제 과거에는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 윗동네들이 이제 주요 일자리와 연결되는 어떤 진보하는 부분과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이런 게 결합해가지고 좋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부권은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에서도 일자리를 담는 그릇들을 확장시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동부권, 그리고 서남권이죠. 서남권은 금천하고 구로나 뭐 요런 신림 쪽 주변, 그쪽 주변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금천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로 쪽이나 요런 데가 좀 틈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을 할 때 내 돈에 맞게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저평가고 내가 이게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경기도는 처음에 돈이 조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서울하고 경기 남부권을 비교해 봐야 돼요.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는 과천, 분당, 성남, 평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우선 처음에는 여기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물건의 저평가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저는 이제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은 남동부권은 하남 정도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서남권은 저는 광명, 그 다음에 광명을 좀 봐요. 그리고 동부권은 이제 구리, 이제 남양주, 그리고 그 동시에 보는 게 서울의 비인접 그 남부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의왕, 수원, 용인, 시흥, 안산 요 순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서부권을 봐요. 그 김포와 고양, 그리고 북부권을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천하고 여주 같은 경우는 진짜 역세권이 아니면은 조심해야 되고, 간혹 이제 이천 여주에 대해서는 뭐 가격들이 지금 많이 올라서 좋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고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거를 매도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되는지에 대한 걸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천하고 여주가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일단은 경강선이 이제 연결되는 라인 쪽에서 초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들은 뭐 유효하겠지만요. 그 외에 뭐 광주 쪽이나 이런 데로 보면 이제 태전동 쪽 이런 데로 간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저는 태전동이면은 역하고 좀 멀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쉬운 결과는 지금은 모르지만요, 앞으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장이 정상화가 되었을 때 그거를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조금은 정상화됐을 때 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산도 선별적으로 가야 되고요. 기흥 같은 경우는 분당 연장성 같은 경우가 괜찮네요. 괜찮으니까는 거기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몇 개의 아파트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이 있잖아요. 그 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면은, 그리고 병점의 트램이라든지 교통 호재들이 조금 많이 산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병점도 나쁘진 않고요. 병점의 초역세권보다 병점에서 쭉 가다가 트램 라인으로 가다 보면은 동탄 1이 있어요. 그 동탄 1쪽에서도 가는 길목 쪽에 좀 괜찮은 저평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떤 지역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요, 이렇게 뭐 상대적인 저평가 아파트가 있어요. 내 재정에 맞는 저평가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내 재정을 살펴야 되고, 그 재정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비교해서 선별해야 되고, 그 선별하는 게 내가 10억, 20억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 뭐 오산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20억이 있는데 저기 안성에 갈 수 없는 노릇이에요. 20억이 있으면은 강남권으로 가야죠. 그래서 내 돈을 우선 살핀 다음에 그 저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고, 방금 제가 서울하고 경기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짚어나가면서 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지금 집 사도 되냐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하락이 오면 어떡하냐고. 하락과 별개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투자가 그런 거죠. 가격이 올라갈 때 급하게 들어가고, 가격이 내려갈 때 급하게 빠지고, 무서워서. 그리고 또 올라갈 때 급하게 들어가고 빠지고. 사실은요, 주식이나 부동산이 되게 공통점이 그런 거거든요. 우량주에 들어갔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준도 없고 그냥 일시불로 돈을 많이 넣어버려가지고 이거 지금 빠지면은 몇 천이 빠지고 이러니까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주식도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꾹쭉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지수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결국은 내가 만약에 97년도, 96년도에 뭐 해외로 뭐 일 때문에 갔다가 2020년도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데 미처 내가 집을 이걸 너무 조그매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가격들이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IMF가 왔고, 서브프라임이 왔고, 9.13 대책 때 조정이 왔고, 그 다음에 뭐 공급 폭탄이 뭐 있었고, 뭐 이런다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때 가격이 떨어져 후회하고 있어.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거래를 너무 많이 자주 하면 안 돼요. 특히 이런 규제가 많은 지역, 구제가 많을 때에는. 그리고 이런 하락장이 나중에 온다고 하면요, 오히려 그때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겠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그리고 가격들은 우상향을 해요. 그리고 10년 전에 그 어떤 아파트를 내가 지금 되돌아본다면요, 지금하고 견주해 보면요, 그 가격으로 돌아가기엔 불가능해요. 10년 전이라. 20년으로 하면 더더욱 불가능하고. 그러면 앞으로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2006년, 2007년도 급등하는 시장들이 있었어요. 심각하게 급등했죠. 지금보다는 좀 덜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끝났다고 했어요.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부동산 안 한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도 쌌어요. 마찬가지예요. 미래 20년을 보시고 미래 10년을 보시면요, 그 10년 뒤에 지금의 현재를 보면서 그때가 쌌구나를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에서 화폐의 가치가 10억, 20억이 높아 보이지만요, 10년 뒤에 20억의 화폐의 가치랑 지금 현재의 화폐의 가치가 과연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이 있으면은 하락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락 때 대출을 하셨으면은 그 대출에 대해서 대응할 전략을 지금부터 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진입을 해가지고 하락장을 대비를 한다면요, 지각비를 냈지만 하락장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100% 현금을 연끌하는 것보다 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여분의 현금을 내놓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또 진입을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리고 그도 저도 안 된다면요, 일단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하락장에 안 팔면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매수해가지고 1년 뒤에 한 5억 올랐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도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매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락장이 있을 때는 그런 중요한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 되고, 혹은 갈아타기를 하시면 돼요. 그때가 부자의 순서가 바뀌는 때예요. 하락장이. 지금 팬데믹이 온 이후에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문을 닫고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자산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리잖아요.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뭔지 아세요? 지금 같은 시장에 부의 순서들이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 부자, 돈을 번 사람은요, 돈을 못 번 사람만큼 돈을 번 사람이 훨씬 많은 시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락은 옵니다. 하지만 하락이 영원하진 않고요. 하락 뒤에는 새로운 시장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하시고 길게 보세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같이 규제가 많은 시장의 트렌드는요, 하나의 똘똘한 주택으로 가는 게 트렌드죠. 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땐요, 자산의 규모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똘똘한 한 채보다 내 현금을 가지고 여러 채를 집을 사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규제가 없으니까. 전략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기별로 다르고, 시기별로 하락장이나 상승장이든 사고 팔아야 되는 전략들이 다르니까, 우선은 뭐 하락이 온다에 대한 집중보다는 전략이 다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락은 견디면은 될 수 있다, 견디면은 이걸 극복한 이후에는 새로운 상승장이 온다라는 변증적인 논리들을 꼭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